안녕하세요, 모토플렉스의 김경수 기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쉐보레 타호를 만나러 왔습니다. 한국 GM에서 여러 차례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모델 중에 타호가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작년부터 여러 차례 스파이샷도 나오고 들어온다 만다 가격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드디어 오늘 쉐보레 타호를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고급 트림이 들어왔습니다. 쉐보레 타호 하이컨트리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어떤 차보다 외관에서 보여지는 어떤 차별점은 이렇게 이제 거대한 그릴 있지 않습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하이컨트리 이하의 모델급에서는 여기 요런 데 부위에 이제 크롬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쉐보레 타호 하이컨트리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 적용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다크나이트 품목을 이제 옵션을 적용을 하면 여기에 이제 까만색 보타이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까만색 보타이가 적용된 엠블럼이 그냥 까만색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밤에 보면 되게 멋있습니다. 밤에 보면 진짜 멋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거 넣으라고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쉐보레 타호는 미국에 세 가지 엔진 라인업이 있어요. 3.0 듀라맥스 디젤 엔진이 있고, 그 다음에 5.3L V8, 6.2L V8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6.2L V8 모델이 들어왔습니다. 전체 마력수는 426마력, 최대 토크는 63.6 토크를 보여주는 그런 강력한 녀석입니다. 이 정도 덩치를 끌려면 사실 그 정도 힘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본 거겠죠. 북미에서 1세대부터 시작해서 2022년 5세대까지 발전한 모델입니다. 기본적으로 디젤 엔진은 1세대에 처음 나왔지만 2, 3, 4세대에서는 디젤 라인업이 없었고 5세대에는 디젤 라인업이 있었죠. 그 엔진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분들도 꽤 많았는데, 유럽 디젤 엔진 라인업의 그 규정을 따르는 우리나라로서는 미국의 디젤 엔진을 들여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을 겁니다. 물론 못 들여오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개발이나 여러 조건들을 좀 맞추면 할 수 있지만 그 정도 개발까지는 조금 들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차체는 굉장히 큽니다. 너비가 2060, 휠 베이스가 3071, 그리고 전장, 그러니까 차체 길이가 5350 정도 됩니다. 여러분 5350 정도면 우리나라에 거의 적수가 없죠. 가장 큽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포드 익스페디션 정도? 그 정도 되는 모델이 이 차의 경쟁 모델이라고 볼 수 있지만, 포드 익스페디션은 사실 한 세대 이전 모델이라 직접 경쟁하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이 차 가격은 개소세 인하를 하면 9,253만 원인데 포드 익스페디션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낮은 8,200만 원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실 포드 익스페디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고차 매물도 상당히 나와 있는데 7천만 원 중반대 가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성비를 아예 원하는 큰 차를 선택하시려면 포드 익스페디션의 중고차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좀 굳이 뭐 비교를 하자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사실 직접 비교할 만한 모델은 국내에 없습니다. 카니발, 팰리세이드 이런 차를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차는 이 차하고는 차급이 아예 다른 모델이죠. 보통 15cm 정도 크다라고 하면 클래스가 달라지는, 세그먼트가 달라지는 차라고 볼 수 있는데, 팰리세이드 이런 차들은 5m를 좀 넘는 이런 수준인데 이거는 5m를 훌쩍 넘어서 5350이라는 그런 어떤 거대한 전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차로 따지자면 아반떼하고 그랜저하고 차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차급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에서 만든 SUV답게 전반적으로 차가 높고 바지를 이렇게 축혀 올리는 듯한 그런 어떤 역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측면 디자인 한번 살펴볼까요? 굉장히 크죠? 정말 큽니다. 어떤 차도 저는 사실 이렇게 큰 차를 그렇게 요즘에 만나본 적이 없는데, 휠 사이즈는 22인치고요. 거대한 휠이 장착돼 있는데 이 차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바퀴가 또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아요. 적당한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점들은 바로 이 C필러. 정말 역동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멋있습니다. 이 차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좀 눈에 띄는 부분인 것 같고, 굉장히 박시한 디자인,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 차체 형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되게 크면서도 하지만 역동적인 면도 있고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오버행이 짧고 그럼 리어행이 좀 길면서 적재 공간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차체 디자인 면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벨트라인 자체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차체 높이가 1925나 됩니다. 웬만한 사람의 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죠. 전반적으로 차가 높고, 그리고 이제 그 벨트라인이 그래도 이제 사람 어깨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가슴 정도 높이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차의 어떤 비율이나 이런 점들은 굉장히 좀 잘 디자인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북미에서 들어온 차답게 호박색 이제
여기 표시 부분도 되어 있고요. 휠 자체는 22인치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2인치고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이컨트리 타오라는 어떤 레터링도 충실하게 붙어 있죠. 기본적으로 여기에 블랙 컬러가 적용돼 있다라는 거는 풀옵션 때려놨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측면에 그 사이드 커버는 제가 오면서도 봤었는데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게 차가 큰 만큼 사이드 미러가 좀 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비중 자체도 잘 맞고 시야각도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트렁크 부분은 밤에는 쉐보레 마크가 나오면 거기에 이제 킥 모션을 취해서 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열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차가 높기 때문에 짐을 담는 이 공간 자체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여기 안에 여기 약간의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시트를 따로 접을 수 있는 버튼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삼 열만 접고도 이 정도 공간이 나오는 거죠. 다시 올릴 때는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게 전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올리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인테리어는 사실 뭐 그렇게 뭐 대단히 특출나게 보일 만한 건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용적인 측면을 굉장히 집중해서 그런 점들을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버튼식 레버는 굉장히 좀 독특한데, 이게 그냥 누르는 식이 아니라 그 파킹, 뉴트럴은 누르는 식이고요. 그 다음에 리어하고 드라이브는 당기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버드뷰 형식의 이런 형식도 볼 수 있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지금 마이너스 옵션으로 지금 주차 후방 감지기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안 돼 있어요. 원래대로 하면은 소리가 많이 나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이너스 옵션으로 되어 있는. 특이한 거는 아무래도 오프로드에 특화되어 있고 어떤 액티비티에 좀 특화되어 있는 모델답게 여러 가지 오프로드 옵션들이 많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토, 2륜 하이, 4륜 하이, 4륜 로우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설정해서 적용할 수 있고요. 그냥 오토로 눌러 놓으면 각 상황에 맞게끔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주행 상황에 맞는 높이나 변경 사항들을 스스로 적용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시트는 조금 가죽이 단단합니다. 여기에 적용된 것도 상당히 단단해졌어요. 제 경험상 미국 차들의 가죽 시트는 좀 물렁물렁했거든요. 물렁물렁하다기보다는 조금 부드럽고 이게 잘 버틸까라는 좀 걱정이 앞설 정도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소프트한 편이었는데, 지금 쉐보레 타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좀 탄탄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미국 차의 가죽 시트의 재질보다는. 그리고 이제 헤드레스트 부분에 하이컨트리의 양각 자수가 이제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팔걸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주 뭐 차의 덩치답게 잘 마련이 돼 있어요. 이렇게 손이 다 들어갈 정도로 좀 히든 스페이스나 이런 것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게 또 자동으로 닫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계기판, 그 다음에 센터 패시아, 요 이제 룸미러,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이제 봤는데, 기능적으로는 탁월합니다. 기능적으로는 아주 좋고, 딱 하나 조금 제 마음에 걸리는 건, 개인적으로는 좀 차에서 부분적으로 열이 나는 거 별로 좀 안 좋아하는 편인데, 너무 뜨겁습니다,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열이 많이 받아 있어요. 오늘 아침에는 영하 2도까지 떨어졌던 날씨거든요. 그래서 크게 뭐 날씨가 그렇게 뭐 더운 날씨도 아닌데 이상하게 여기 열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우드그레이는 필름입니다. 리어로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플라스틱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드러나기보다는 좀 가죽으로 이렇게 감싸서 고급감을 냈다, 이런 정도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윈도우는 1열은 자동이고 2열은 자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1열만 이렇게 적용이 돼 있다라는 점 볼 수 있고요. 파노라마 선루프가 다 적용이 돼 있습니다. 개방감도 상당하고 작동성도 상당히 좋은 듯해요. 네, 2열의 경우에는 굉장히 특징적인 요소가 바로 이 시선을 사로잡는 LCD 패널이죠. 굉장히 크고 굉장히 톡 붉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 C타입 2개하고 HDMI 옵션이 따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라든지 애플 TV라든지 뭐 이런 점들을 여기서 바로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동글 하나 꽂아 놓으면 무선으로 여러 가지 이제 영상들을 바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거를 이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옵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험은 안 해봤는데 뭐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열은 벤치 시트가 아니라 캡틴 시트, 그러니까 독립형 1인 시트로 구성이 돼 있어요. 앞좌석보다는 조금 감싸주는 맛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발도 이렇게 플랫하게 평평하게 되어 있어서 왔다 갔다 하기도 좋고 발도 편안하게 놓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트 자체는 감싸는 맛은 부족하지만 발 공간이 좋아서 굉장히 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헤드룸도
잘 나오고 있고 220V 콘센트도 여기 이제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온도 조절도 각각 할 수 있고요. 이런 점들은 뭐 아주 열선 되고요. 통풍 시트 안 됩니다. 이거 통풍 시트 안 되면 안 되는데. 참고로 1열은 통풍 시트 다 됩니다. 제가 1열, 2열까지 이제 다 앉아봤고요. 그 설정 그대로 이제 3열에 앉아봤습니다. 보통 다른 차들에서도 제가 3열에 앉아봤을 때 느낌은 일단 시트가 너무 얇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좀 폭신하지 않아. 너무 이렇게 좀 딱딱해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 차는 앉을만 합니다. 컵홀더 있고 여기에 이제 USB-C 타입도 마련이 돼 있어서 여기서 혼자 이제 뭐 스마트폰 하기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한 초등학교 5, 6학년 아니면 중학생들은 웬만하면 여기 앉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에어벤트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밖에서 봤을 때 되게 멋져 보였던 이 C필러가 굉장히 두툼하게 시야를 가려서 밖을 좀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데 여기에 쪽창이 나 있어서 쪽창치고는 좀 큰데 그런대로 개방감은 그나마 좀 확보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2열을 한번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누르면 작동을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 공간은 이렇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좀 복잡하고 선도 나와 있고 막 철근이 그대로 보이는 방식이라 뭐 여기다가 발을 뻗고 앉기란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그리고 원위치는 수동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차가 굉장히 크고 높기 때문에 시야는 굉장히 잘 들어오는 편이고요. 도로 폭이랄지 이런 거를 좀 넘지 않을까 좀 처음에 좀 우려를 했었는데 그렇진 않고 차체가 되게 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시야가 다 확보돼 있어서 그렇게 크다는,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 적응을 하는데 조금 기존 차들보다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약간의 좀 주의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간이 좀 협소한 지역을 탈출할 때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기판하고 여기 이제 센터페시아의 정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눈에 시인성 있게 잘 들어오고, HUD, 그러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죠. 요 안에 담겨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체의 어떤 정보라든지 속도, 그 다음에 뭐 차선 이탈 상황, 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꾸준히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기가 아주 좋고요. 주유 게이지가 4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칸이 남았거든요. 75% 가까이의 주유 탱크 용량이면 342km를 탈 수 있다. 시내 주행을 할 때는 배기량이 6,200, 그러니까 6.2L나 되기 때문에 활기통을 전부 다 움직이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엔진 휴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핸들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얇은 것 같습니다. 얇고 확 질리는 스타일은 아니고 굉장히 단정하고 이렇게 뭐 군더더기 없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기어 변속 버튼은 버튼식으로 만들었는데 각각의 그 버튼을 따로 배치를 하고 누르거나 당기는 형태로 해서 좀 오작동을 줄이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따로 이제 좌우측에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배치해서 그 단수를 변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가속 페달은 굉장히 조금만 밟아도 차가 이렇게 앞으로 훅 튀어나가는 그런 정도로 힘이 넘치는 모습이죠. 가속이라든지 아니면 브레이킹을 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드럽고 힘있게 가속 페달을 밟으면 경쾌한 사운드를 내면서 확 튀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트는 전반적으로 좀 안락한 편이고요. 팔걸이나 이런 부분도 미국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만들었지만 저희가 탈 때도 충분히 좀 안락하게 탈 수 있을 정도로 팔걸이도 안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특징적으로 보면 좌우의 사이드 미러 굉장히 커요. 그래서 차의 어느 방향도 다 이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큼지막합니다. 에스컬레이드에서도 보아왔듯이 이 룸미러 형태는 좀 굉장히 얇고 쪽 찢어진 듯한 모습인데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거울로 볼 때보다 왜곡도 적고 정보를 파악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좁은 이런 지금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할 때도 좌우측의 폭이 이게 2m가 넘는 폭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할 때 그렇게 큰 부담감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차량을 노면을 읽는 것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견인력 테스트를 했는데 이 차의 견인력이 3톤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견인력 테스트를 할 때도 약간 RPM이 기존보다는 좀 올라가는 측면이 있기는 한데 VA 사운드가 굉장히 듣기 좋았고 전반적으로 힘의 이런 배분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는 크게 나무랄 데가 없더라고요. 부드럽게 주행하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가솔린 엔진이라
다른 것보다 그런 측면의 장점들을 굉장히 잘 끌어내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고속도로에서 이 크루징하는 측면에서의 운동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노면이 어떤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바디온 프레임 차체 구조기 때문에 차체가 상당히 높고 진동을 좀 많이 받아들여서 운전이 피곤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점들을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함으로써 잘 걸러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排기통이 주는 그 측면이 굉장히 좀 느낌이 좋네요. 이 차는 사실 뭐 민첩한 핸들링 뭐 이런 점들보다는 좀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크루징하는 주행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차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측면에서는 좀 합격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고속도로에서는 뭐 발군이네요. 크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쭉 밀어주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바디온 프레임의 좀 퉁퉁거리는 느낌?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걸러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하고 좌우의 큼지막한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주행을 할 때 주는 어떤 좀 안정감, 만족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약간 이렇게 좀 진동이 오면서 이게 바디온 프레임 형식의 차다 라는 점을 좀 느낄 수 있게는 해요. 시야가 엄청 높으니까 이게 잘 보이네요. 너무 덩치가 커서 차를 이거 너무 어렵겠는데 라는 부담은 여기에서 좀 떨쳐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거는 그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데요. 레인 센서를 읽어서 어떤 햅틱으로 차선을 넘었다라는 신호를 주는 거는 분명히 이제 들어오는데, 레인 키핑이죠. 그러니까 차체 중앙으로 들어오는 거는 아직까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GM이 아시다시피 그런 기술력이 없는 회사는 아니죠. 북미, 그러니까 미국하고 캐나다 쪽에서는 슈퍼크루즈라는 그 기술을 통해서 자율주행에 준하는 반자율주행 기능이 충분히 구현이 돼요. 근데 이 차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고, 그 다음 차량에는 슈퍼크루즈를 넘어서는 그 울트라 크루즈 기술이 아마도 적용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타고 있는 쉐보레 타호 같은 경우에는 차선 이탈 보조 기능을 따로 채택하지는 않았고, 그냥 알림을 주는 기능 정도? 그 정도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오프로드 기능에 최적화된 기능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힐 디센트 컨트롤이나 뭐 이런 점들도 많이 있고, 조그 다이얼로 정보들을 계속 변경해서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볼 수 있는 그 기능 중에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이 HUD, 그러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하고 연동이 되면서 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8기통에 6.2L짜리 그 SUV를 몬다는 게 쉽지는 않은 선택인 거라서 꽤 권장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를 결국에는 선택하는 사람은 되게 특수 목적의 소수의 사람들일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쉐보레 타호를 시승했는데, 포드 익스페디션이 앞에 한번 초대형 SUV 이런 걸 이제 치고 나와서 새로운 장르를 여는 쉐보레의 전략은 사실상 조금 앞세우긴 좀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쉐보레 타호는 여전히 그 대형 SUV를 그 목말라 하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큰 임팩트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토플렉스였습니다.